YG와 JYP의 책걸상.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숫자 한국의 저자 박한슬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지금 오늘의 데이터에서 내일의 대한민국 읽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숫자 한국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서 좀 어떤 독자는 하면서 약간 처음 듣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책을 딱 펼치자마자 이제 인구 변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한슬 작가님은 저출산 정책은 이미 늦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정말로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인구라고 했을 때 성인이 그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올해 태어난 202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최소한. 그러면 그 숫자를 가지고 구성을 해봤을 때 이미 우리는 축소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아이들이 뭐 1인당 3명씩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구 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네. 1인당 네. 3명씩 낳아봤자 그 3명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네. 걸릴 테니까. 그 중간에 인구 단절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출산 자체에만 계속 매달릴 게 아니라 그런 인구가 구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데 쓸 시간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저출산 특집, 저출산 다큐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저는 좀 이제 넘어갈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좀 미련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출산율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아니 그래도 출산율을 좀 높이는 거를 포기하자 이 얘기까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 그거에만 집중하기는 이미 늦었다 정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마치 지금부터라도 출산율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어쨌든 간에 20년 정도의 단절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테고, 저는 그 저희 동거인이 또 아들이다 보니까 더 좀 딱 체감이 되었는데, 진짜 군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동거인은 한 5년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네.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현역 병의 숫자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자명한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거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토대를 만들자라는 게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모병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까 뭐 5년 군대 가는 것처럼 징병제 기간이 더 길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네. 여성까지. 네, 여성 징병까지도 갈 수도 네. 있는 거고. 군대를 2번 갈 수도 있고 40대에도 한 2년 갔다 오고 중간에. 그 저런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평생 몇 년은 가야 돼서 이제 좀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한 5년 가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존 스칼지의 노인의 전쟁이 생각나네요. 저 옛날에 무슨 포럼 같은 데서 요 주제가 나왔는데 정말로 국방부에서는 다 검토를 하긴 한다고 해요. 아 진짜요? 병영 그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안, 장단점, 늘린다면 얼마나 늘려야 하나, 여성도 그럼 의무 복무를 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예비군을 더 빡세게 뭔가 활용하는 방안 뭐 등등 있는데, 아 정말 다 너무 저항이 심하겠다. 네. 다 저항이 심하고 단점이 너무 크고 부작용이 크니까 다 이제 엄두를 못 내는데 검토는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병제를 한다 그러면은 돈이 엄청 들 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45세 이상인가 이렇게 재입대 뭐 이런 것도 숨겨진 공개되지 않은 플랜들에는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되든 간에 55세 혹은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네, 군대에서 잡아가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50 넘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우리가 농담하고 치웠는데 네. 진짜 여기 책에 보니까요. 90년대 초반 93년까지만 해도 현역 판정률이 72% 정도밖에 안 됐고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이전에는 더 낮았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99년 이후에 10몇 년 동안은 계속 90% 이쪽 저쪽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좀 떨어져서 82, 3% 수준인데 이게 이제 남자아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데려갔다 그냥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의 비율은 항상 어느 정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그 현역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 그런 분들도 군대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다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명을 케어하려고 나머지 한 3명, 2명, 3명 정도가 더 들러붙어서 걔를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걔 한 명 데려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규모 채우려고 데려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거랑 또 다른 맞물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 쪽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봄시설 같은데. 뭐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곳에서. 네. 거기서 행정 보조하는 거는 사실 없어지더라도 뭐 어떻게든 벌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보통 우리가 장애인 돌봄시설이라든지 노인 돌봄시설 같은데 거기서 공익근무요원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들 없이는 지금 그 사회복지사 숫자로만은 그 충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런 시설에서 돌봄 시설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이 근무하고 있고 그 정확한 통계는 이제 책에는 굳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점점 그 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 이제 행정요원 말고 그런 복지시설에 가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급한 행정 영역을 줄이고 복지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거기도 부족해질 거란 말이죠. 네, 거기 대신에 군대를 데려가야 될 거니까 그러면 그 복지 영역에 비는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당장 출산율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 뒷단에 곧 이어서 나타날 것들이 이런 문제들인데 과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다룰 수 있나? 네. 결국은 돈이든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가슴 아픈 뭐 얘기라서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책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태원 참사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의무경찰 숫자가 줄어들면서 생긴 일일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의무경찰 제도 자체가 사실 좀 논쟁적이기도 했잖아요. 그 시민을 그렇게 해서 약간 일종의 좀 보수화 기재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진보 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동대 인원들을 줄이고 그냥 일반 경찰로 전환을 하다 보니 그 숫자가 확 줄어들었고 결국은 물론 이제 그런 인원의 부족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만약에 인원이라 좀 충분히 있었다면 그냥 남는 인원 보내라는 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설명이잖아요. 그랬으면 좀 참사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도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백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계속 생겨날 거라서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사람 많으니까 사람으로 처리하자라고 했던 일들이 좀 그런 식으로 계속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경찰 이런 분들이 뭐 예전에는 이제 시위진압 이런 데 동원이 되었지만은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질서유지라든가 재난안전 요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숫자가 폐지가 됐잖아요. 네. 아예. 폐지가 되니까 이제 그 인원을 정규 경찰로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문제랑 연결이 되었다라는 시각도 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랬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꽤 많은 숫자들이 그냥 대한민국의 교양 시민들이라면 이미 뭐 신문, 방송, 뉴스 이런 데서 다 조금씩은 접해봐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표로 딱 정리해가지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딱 밑줄 착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야 그래 알고는 있었지만 야,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책을 이제 먼저 읽으신 분들 중에서 제 지인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 그 대목도 좀 새로웠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알바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맞아요. 그 부분도 네,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알바 못 구하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동안은.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알바 노동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풀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는 오히려 세상이 좀 더 각박해지면서 그런 현상이 더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알바라는 게 사실 뭐 어떤 일이 알바인지라고 물어보면 이거 알바지 하면 알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되는데 알바가 뭐야라고 명시적으로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알바 천국에서 구하는. 그래서 막 진짜 계약 법적인 성격이랑 이런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 알바라고 하는데 그거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일시직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바라고 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마트 캐셔 분들도 이제 파트타임 잡으로 하시는 건데 그것도 마트 알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규직이 아닌 어떤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두루 그냥 알바라고 뭉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젊은 학생들이 그런 거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규적인 루트로 가는 상위 10%로 올라가는 그 루트에서 벗어났을 때 그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게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좀 더 나는 공부나 이런 데 하겠다. 그렇게 투자의 영역 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런 영역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제 알바 인력이 줄어드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또 너무 좀 다양한 곁다리만 짚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제 그런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책에서도 다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되게 이유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 다시 일자리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도 제대로 된 통계가 잘 없더라고요. 네. 그 이제 통계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나라가 부자가 돼가지고 일을 안 해도 최소한의 무슨 생계 먹고 자고 하는 거는 해결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다라고 우픈 현실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참, 그 부분도 진짜 읽으면서 그래 큰일 났다 진짜 이 나라는 어떡하냐. 지금 저 노인 늘어나서 부양비 이런 부분 보면 이제 제가 부양받아야 되는 노인 되면 진짜 이거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겠더라고. 아니 그 자꾸 한슬 작가님께서 기준 연도로 이야기하시는 그 연도가 딱 제가 65세가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고 또 우리 동거인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2023년 정도까지만 해도 바로 뭐 1, 2년 전까지만 해도 4명이 노인 1명 네. 부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2036년 요 통계가 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볼 때는 2036년 얼마 안 남았잖아. 11년 남았습니다. 2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이 네. 처음 되는 해가 2036년이고요. 그로부터 또 몇 년만 지나면 이게 이제 0.59까지 올라가니까 한 4명이 3명을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네. 2명에 1명보다 더 부담스러워지는. 이때 내가 노인인데 어떡하냐.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좀 어떡하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뜻밖의 통계 같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 오염수를 통해서 마약. 우리나라의 마약 사용 실태를 역추적하는. 네. 요거는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네. 한국에서도 한다는 거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걸 보면은 적발되는 마약 사범보다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고요. 저도 자료 그렇죠. 찾아보고 보통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도 다 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무시한 거야. 네. 농촌이나 지방 도시들의 그 욕구를. 여기 보면 정말 수많은 출처의 데이터들을 쓰는데 이거 구하기는 쉬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칼럼을 쓸 때도 제가 항상 그 고민을 했던 게 그래서
어떤 주제로 이런 걸 써보고 싶다 해서 찾아보면은 통계가 없어서 결국 못 쓴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많을 그래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거 제도도 이용을 해서 이제 3주에 한 번 쓰니까 미리 해놓으면 그게 칼럼 마감 돌아오기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쓴 경우도 있는데 그게 없다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간에 이제 인공지능과 경제 부분에서 다뤘던 건데 전력 자급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송전 용량과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발전은 보통 우리가 교외 지역 이제 수도권 벗어난 지방에서 많이들 하고 실제 수요처는 수도권 지역이니까 그걸 다 송전을 해야지 쓸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압 송전탑이 필요했던 거고. 네. 근데 그 송전 용량에 대한 통계를 알고 싶어서 그러면 이게 언제 과부하가 될 거고 언제까지 더 확충 안 하면 문제가 될 거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기관 시설이니까 정보 공개 알려줄 수 청구를 없다. 했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송전 전압에 따라서 그다음에 송전선 굵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다 다르고 계산을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에 자료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없이 송전 업무를 어떻게 해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결국은 대체해서 쓴 게 전력 자급률 지역별 그 데이터를 대신 넣은 거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자료들을 굉장히 찾는 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지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영역에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도 만약에 같은 작업을 한 20년 전에 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그래, 같아요. 이런 책 못 나와요. 네. 네. 그 중앙일보 연재도 못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도 그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JYP랑 똑같은 생각했는데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통계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통계들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물론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제가 한 그 언제죠? 15년, 16년 그 전에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몇 개 많이도 안 필요했고요. 그냥 몇 개의 통계가 필요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청 홈페이지 같은데 가가지고는 이제 물어보고 개념으로 쓸 때도 참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결국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이 아니라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정보 공개 네, 청구를 그쵸.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집계하는지. 그래서 결국 통계청에 계신 공무원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어요. 설명을 드려야 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런 통계가 혹시 가능하냐. 그건 없지만 이런 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 대화를 할 만큼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통계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책에서도 그런 대목 있잖아요. 무슨 고독사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비교적 최근부터 집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 통계청의 저 직원 숫자는 계속 늘고 있겠네요. 이렇게 많은 통계를 새롭게 계속 집계하고 있으니까 좀 아세요? 통계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더 확대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과로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저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급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걸 선호하지 다시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전문가 분들이. 그래서 그쪽을 뭐 별정직 같은 걸 하든지 해서 좀 급여 수준을 어떻게든 좀 맞춰줘서 그런 분들을 넣으면 오히려 생산성도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요즘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계를 얼마나 가르칩니까? 혹시 아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박학슬 작가는 고등학교 때 통계에 대해서 좀 배웠던 기억이 납니까? 근데 통계를 이렇게 사회조사 방법론으로서의 통계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원리만 수학적인 거의 계산 수준의 그런 것들을 더 집중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력을 기르는 데에는 고등학교 정규 수학교과 과정에 있는 통계 내용이 썩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될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 이후에 배우면 되니까 청소년들한테는 통계의 뭐 중요성, 통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법, 해석하는 법,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는 법 그런 걸 좀 가르쳐야 하죠. 그런 게 통계력이죠.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를 읽는 법이라든지 통계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통계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신문이라든지 뭐
특히 뉴스를 접할 때 통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통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쵸. 네. 그 박한슬 작가는 뭐 대학원 석사 과정밖에 통계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통계 공부를 많이 했고 이 관련해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다른 뉴스나 뭐 유튜브나 누가 만든 컨텐츠에 통계 관련해서 헛소리 써는 거 보면은 막 열불 터지고 뭐래 뭐 이런 느낌 많이 들겠습니다. 자주. 그런 것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보통은 악의가 없이 그냥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보면 정말 이거는 작정하고 약간 튼 거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네. 많죠. 나는 그런 때가 더 많던데. 많죠. 아니 심지어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료 중에도 교묘하게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마사지를 하거나 일부만 공개하고 이상하게 자르고 해가지고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책에도 보면 있잖아요. 예를 이 책에도 들어서 그런 사례를 지적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그 노동조합 가입률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다 소개를 해버리면 책을 안 읽으실 테니까 그만합시다. 예, 조도스 소주가 왜 문제인지 그런 건 조도스 소주가 왜 문제이고 그게 왜 정책 실패인지 이런 것들은 책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합니다. 뭐냐면 통계학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늘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슬 작가님은 다들 선망하는 약대를 가서 약사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이제 통계학으로 좀 틀었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고 취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통계학과가 그 국내에서도 약간 두 부류로 좀 나뉘는데요. 정말로 어떤 수학 분과 학문으로서 통계를 연구하는 그쪽으로 더 특화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대학에 남으실 분들 네, 그런 대체로.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응용 학문으로서 통계를 이용하는 다양한 이런 거의 좀 더 문과에 가까운 그런 성향의 통계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의 학교를 더 나온 거고 지금 그래서 트레이닝도 그쪽으로 더 많이 받은 쪽인데요. 지금은 제일 되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그거랑 같이 융합이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도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집계하는 그런 통계만이 아니라 자료를 직접 생성하는 이제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통계를 하는 게 분석을 하는 게 자체가 그 통계 데이터에서 어떤 구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구조를 똑같이 만들면 데이터를 그냥 그 구조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새로 막 생성하고 이런 것까지도 되고 있어가지고 약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도 좀 뻗어가고 있어서 통계에 대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국내에는 그만큼의 아직은 이제 일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 자체가 별로 자리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에서도 어떤 데이터 관리나 제네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가중치를 두고 있지를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요성도 좀 간과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한슬 작가님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책 있습니까? 이제 내년쯤 아마 나올 거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돌봄에 대해서 주제로 잡고 또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랑 좀 관련 지어서 이제 제가 이 숫자 한국 책에서도 이제 인구 구조 바뀌는 거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약국하는 약사는 아니긴 하지만 보건 전반의 그런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그런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 형태, 그러니까 건강보험 형태로 포괄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가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기요양보험 같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쪽 그런 개호보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모태가 된 개호보험이 어떻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죠. 이제 집에서 내가 직접 생활하고 거주하면서 돌봄 인력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돌봄을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쉽게 풀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JYP 거인을 네. 뒤를 계속 따라가고 있네요. JYP 박사 논문이 그거잖아요. 아니, 뭐 비슷한 계열죠. 집에서 집에서 죽을 순 없나 사람이. 집에서 죽을 수는 없나. JYP가 써야 될 책들을 지금 딴 분들이 자꾸 쓰고 있어가지고. 네. 아니 거인의 그- 업계에서 그 박사 과정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통계학이든 뭐 다른 거든. 예전에 이제 제가 중앙일보 글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기숙 교수님이랑 한번 같이 여럿이서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조기숙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네. 정치학 하시는. 네,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네네. 예전에 청와대 홍보수석 하셨던 네. 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시기에 석사만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대중성에는. 네, 그래서 뭐 진중권 씨 같은 분도 석사만 했지 않냐. 그리고 과정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유시민 씨도 씨도 석사고. 석사고. 그러니까 좀 대중적인 거에 맞춤을 하고 싶으면 저는 그 말씀을 빌리자면 그냥 석사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다. 박사까지 하면 너무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런 생각도 조금 있고, 근데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뭘 할지를 잘 모르겠긴 해요. 이제 강양구 기자님처럼 뭐 사회학 같은 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보건학 같은 거를 할 수도 보건학 있을 같은 걸 거고. 할지. 그쪽에 백그라운드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리고 통계학도 수학에 집중하는 통계학 말고 네. 아까 그런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응용 통계학 응용 쪽으로. 통계학 뭐 이런 계열로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댓글 2개만 중간에 갑자기 소개하겠습니다. EYY님 메리와 메리 편 들으시고 읽고 싶었으나 직장인의 삶이 바빠서 미루다가 설날 연휴에 다 읽었습니다. 먼저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이 책을 읽으니 모녀가 정말 똑똑했음을 느끼게 되네요. 제인 오스틴의 엠마를 읽다 보니 권리라는 단어를 당시 시대와 비추어 유머러스하게 사용했다고 나와서 메리의 영향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네. 네. 메리와 메리는 방송한 지 꽤 됐는데. 맞아요. 예. 그 아마 아그네스님이신 것 같은데 AGE? AGEN 땡땡땡. 아그네스랑 다르잖아요. NE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어제 딸이 옥스퍼드 서점에 들렀다가 한강 작품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옥스퍼드의 여러 서점에서 한강 작가뿐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 작품이 보이더라고요. 황보름 작가의 책도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안녕하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를 읽고 있던 중에 이 얘기 들으니 얼마나 신나든지요. 해외에서 보이는 우리나라 책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AGEN 땡땡땡땡님 댓글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 뭐 댓글 읽은 김에 아마 어제 혹은 아니 엊그저께부터 그 4월 19일 토크 콘서트 티켓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텀블벅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 장소도 정해졌잖아요. 장소도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예. 역삼역에서 좀 가까운 코엑스 아니고 코엑스 아니죠. 포스코. 포스코 타워 역삼. 네, 포스코 타워 역삼의 콘서트홀. 이벤트홀. 뭐 정확히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다시 정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포스코라고 하면 포스코 건물 이러면 그 포스코 센터 더 큰 건물 그 대치동이고 주소로는 삼성역하고 어디죠? 선릉 사이에 있는 그걸 먼저 떠올리는데 그 건물 아니고요. 네. 역삼동에 포스코 타워라고 또 있습니다. 그 건물의 3층인가에 있습니다. 포스코 타워 3층 이벤트홀. 네. 꽤 큰데 빌렸으니까요. 뭐 절대 매진될 리 없으니까 들어가셔서 많이 와주시고요. 저 뒤풀이 티켓은 매진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의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은 시인 특별 게스트로 와서 시 쓰는 마음에 대해서 또 30분 특강 예정으로 있고요. 지난번에 방송 오은 시인 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도 한구라 하니까. 말 너무 많으세요. 네.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도. 저는 좀 그 디프리도 같이 했잖아요. YG보다 목소리가 일단 큽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게 그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좀 기가 빨리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YG랑 대화하고 할 때 느꼈던 심정을 약간 이해했겠군요. 저 요즘에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 오은 시인이 오래전에 젊었을 때 몇 년 일했던 그 회사가 다음 소프트잖아요. 네. 다음 소프트가 지금 이 숫자 한국에 나오는 이런 류의 온갖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판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뭐 이러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생소한 회사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 네. 그 저기 송기령이라는 다음 소프트 아, 출신 중에서 되게 네네네. 유명하신 네. 분이 송기령 작가님. 아. 네. 그 송기령 작가님 얘기를 꺼내려고 지금 네,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송기령 작가의 초기작들이 지금 이 책하고 결 분위기는 많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계열 아닙니까? 같은 계열이죠. 네. 근데 그 공식 통계 자료가 아니라 거기는 저 웹을 뒤져가지고 생산해낸 발굴해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낸 거긴 예. 하지만 근데 그 박한슬 작가님의 숫자 한국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단 공식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그다음에 좀 담백하게 메시지를 담아냈다면 송기령 작가의 책에는 그 시체말로 구라가 훨씬 많죠. 구라가 많고 네. 현상 데이터는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거는 이제 상상력의 영역인 부분이 네, 많았죠. 그 책 이름이 뭐였죠? 아, 첫 책이 제일 재밌었던 것 근데 같은데. 첫 책 그쵸. 그 맨 앞에 그 음. 스티븐 핑커 사례 인용했던 책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두껍지 네, 네. 않은데 이제 요즘도 계속 새로운 책들 내고 계신데 네. 그분 책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몇 권 그냥 그렇게 네.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또 그러니까요. 네. 폴턴을 봤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런 공식적인 통계를 얘기하는 게 좀 어떻게 보자면 이게 제가 마지막 닫는 글에도 많이 강조를 해놨지만 어떤 통계를 국가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자본과 인력을 갈아 넣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만큼의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떤 통계가 비어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좀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식 통계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건 어떠세요? 저도 이제 잠깐 그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한슬 작가님 그 책의 소설을 좀 드라이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한슬 작가님이 이제 사석에서 또 오늘 이제 방송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책 컨셉에 맞춰가지고 훨씬 더 근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구라가 좋잖아요. 네, 뭐 얘기하면 다 열심히 네, 하면 재밌는 되죠. 이야기도 네. 잘하고. 근데 그 글에 그런 걸 확 담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저는 좀 제가 독서 습관도 그냥 정보량이 많은 글이 좋더라고요. 그냥 깔끔한 것들.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덜 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거는 뭐 강연이나 이런 데서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 뭐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독자들은 사실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독자들은 이 숫자 한국도 저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잖아. 이 책은 통계를 보여주고 그 통계를 해석을 하는데 방향까지는 가리키지 않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화두를 네. 던지는데 일단 그쳤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독자들은 화두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방향까지. 네. 그냥 이렇게 뭐라도 주장을 좀 뭐라도 해야 돼.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개소리라도 이렇게 뭔가 주장을 하고 화끈하게 해법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또 주목을 받고. 정작 본인도 그런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이제 하려고요. 이제 저도 이제 노선 바꿔서. 네.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게 JYP예요. 자꾸 강연 가서 생각해 보자고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JYP는 그걸 어디 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그것도 안 하잖아요. 강력하게 또. 주장하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네. 송기령 작가의 우리가 아까 제목이 안 떠올랐던 책은 상상하지 말라였군요. 네,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송기령 작가님은 좀 이렇게 하는 편이시잖아요. 네. 훨씬 더 이게 자기가 파악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런 흐름이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대중들은 훨씬 더 길을 여는 것 같고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송기령 작가님의 또 구라력은 뭐 또 네. 정말 탁월하시니까. 근데 뭐
이제 그 노선은 추정하지 않겠다. 저의 길과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좀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데이터를 빌려왔을 뿐이고 그 분야 전문가들은 사실 다 이미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더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소개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책, 음. 다시 말해서 통계학 혹은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이 전문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를 조금씩 건드리고 있잖아요. 네. 뭐 신문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분야는 잘 모르는데 내가 이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는 맞나? 그런 걱정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칼럼 하나 쓸 때도 관련된 뭐 정책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 읽는 분량이 거의 책 한 권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찾아보고 오히려 거기서 좀 데이터 힌트를 얻기도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방향이 좀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생기면 그쪽을 찾아보다가 거기서 괜찮은 데이터를 통해서 말을 하는 쪽이라서 그런 걱정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는 편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얘기를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량이 상당해요. 아 그래요? 예. 책걸상 저 독지가이시기도 하니까. 그 박한슬 작가가 그 책걸상 진행자들처럼 YG나 JYP처럼 소설 읽기를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소설보다는 비문학 쪽을 비문학 근데 비문학 지금 독서량은 소설 읽는 사람 비하하는 겁니까? 저는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느낍니까? 사실 웹소설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 아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 소설 쪽은 주로 이제 웹소설 쪽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 같고 그 비문학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딱 꽂히면은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되게 파는. 그럼 뭐 보고서나 뭐 웹소설이나 뭐 이런 계열 빼고 네. 좀 클래식하게 출간된 단행본들을 1년에 한 몇 권이나 보십니까? 이럭저럭 하면 4, 50권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 예전에 약간 JYP 그렇죠. 예 그건데 JYP는 대체로 4, 50권의 한 절반은 절반은 소설이니까 문학이었으니까. 문학이었으니까. 그 책 읽는 시간은 어떻게 확보하세요? 저도 그게 항상 힘들어서 그 출퇴근 시간에도 또 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퇴근하고 그 저녁 시간에 좀 술 안 먹는 날 네. 그렇게 열심히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술 안 먹는 날이 드문 건 아닙니까? 요즘은 좀 드물어졌습니다. 아, 책 내다 보니까 인사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저기잖아요. 이제 아빠가 되면 네. 그 육아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라서 이제 아직 이제 라디오도 아마 6월 말 예정이거든요, 출산이. 그래서 그 이후엔 라디오도 좀 쉬어가기로 말씀을 먼저 드렸고. 6월 네. 말에 아빠가 됩니까? 네, 6월 말에 아빠가 될 아니, 예정입니다. 근데- 당분간 책 안 나오겠는데? 근데 그 아빠가 된다고 해서 라디오 같은 거 쉬면 안 되죠. 더 해야 되는 거 더 아니에요? 해야 되죠. 기저귀값 벌어야지. 기저귀값을 벌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거 하는 거 다 하고 육아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은 못 쓸 것 같아. 네, 책은 못 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뭔가 잠이 너무 부족할 것 네. 같아서 그러면 뭔가 머리를 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이게 아직 그런- 체감이 없구만.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 다시 한다고 하시고. 그 연재도 혹시 네. 저 중앙일보에서 연재하는 거 똑같은 비슷한 포맷인데 어디 딴 언론사에서 돈 더 준다 그러면 갈아타고. 못된 거 가르쳐. 근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빠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예. 슬쩍 물어봐요. 중앙일보가 너무 고려를 조금 줘서 그러는데 혹시 저를 데려가실 분 없으십니까? 이러고 이제 그럼 의외로 막 네. 매경 이런 데서 막 돈 막 3배 줄 테니까 여기 쓰라고 이럴 수도 그런 있잖아. FA 시장이 또 있는 거군요. 있죠 당연히. 있어. 그런 거 궁금하면 강양구 매니저한테 상의하면 그 경제지가 더 많이 주는 걸로 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JYP는 간접 경험일 테니까 간접 경험이지만은 많이 접했긴 했지만 간접 경험이 저는 직접 경험이잖아요. 정말 그 아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자 박한슬 작가가 책걸상에 다시 출연하는 시점은 기약을 할 수가 없겠군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박한슬의 숫자 한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집에 혹시 10대 청소년들이 있다면 같이 읽어도 좋을 책이고 또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책이고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책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여기저기 많이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순산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